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체코 대 산마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체코는 3-4-3 포메이션으로 중앙과 측면의 균형이 뛰어나다. 전방의 쉬크는 공중볼과 문전 장악 모두 탁월하며 결정적인 한방을 보유하고 있다. 세르니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신을 반복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다. 중원의 수책은 템포 조절의 핵심으로 전환 타이밍을 완벽히 통제한다. 수비 라인은 3백 구조로 안정적이며 제공권과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하다. 라인 간격이 촘촘해 중원 전방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후반부로 갈수록 템포를 높이며 상대 체력을 소모시키는 운영이 강점이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을 체코가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산마리노는 4-3-3 전형으로 라인을 낮추며 수비 중심의 운영을 시도한다. 하지만 중앙 압박 시 조직이 무너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불안정하다. 마테오니와 센솔리가 빠른 역습을 시도하지만 전진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파솔리니는 중원 압박을 시도하나 수책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렵다.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면 간격이 벌어져 중거리 슈팅에 노출된다. 전환 속도와 빌드업 완성도가 모두 낮아 공격 리듬이 쉽게 끊긴다. 체력적 한계가 빨리 드러나며 후반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전반은 버티더라도 후반에는 라인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전환 템포와 체력 유지에서 체코가 절대적 우위를 보일 것이다. 수책의 전환 조율과 쉬크의 문전 결정력이 경기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산마리노는 압박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체력 저하 시 라인이 쉽게 무너진다. 세르니의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지속되면 득점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결국 체코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며 후반부에 점수 차를 벌릴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리투아니아 대 이스라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는 5-4-1 전형으로 깊은 수비 블록을 유지한다. 그러나 2성과 3성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압박 타이밍이 어긋난다. 파울라우스카스는 템포 조율을 맡지만 판단 속도가 느려 볼을 쉽게 잃는다. 실브카는 측면 전환은 시도하지만 세컨드볼 확보 능력이 떨어진다. 보로비오프는 중앙 커버에 집중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다. 후방 빌드업 시 패스 정확도가 낮아 점유율 유지가 어렵다. 롱볼 중심의 전개로 공격 다양성이 떨어진다. 홈의 응원 속에서도 중원 압박 대응책이 부족해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이스라엘은 3-4-3 포메이션으로 하프라인 위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한다. 아바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컷백으로 리투아니아 수비를 흔든다. 간델만은 이선에서 압박과 탈압박 모두 강점이 있으며 세컨드볼 장악이 탁월하다. 페레츠는 템포를 조절하며 전환 타이밍을 세밀하게 설계한다. 전방 압박 타이밍이 정교하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 능력이 높다. 측면 윙백이 동시에 전진하며 공격폭을 넓히는 전술 완성도가 돋보인다. 압박 강도를 경기 내내 유지할 만큼 체력도 우수하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전방 압박의 완성도에서 이스라엘이 확실히 우세하다. 리투아니아는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며 압박 타이밍에 자주 끊길 것이다. 아바다의 스피드와 간델만의 세컨드볼 장악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스라엘은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경기 흐름을 끊임없이 가져갈 것이다. 리투아니아는 롱볼 대응 외엔 마땅한 해법이 없고 점유율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북마케도니아 대 라트비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는 3-5-2 전형으로 중원 압박과 빠른 탈압박이 강점이다. 바르디가 템포를 조율하고 트라이코브스키가 전방에서 폭넓게 움직인다. 알리오스키는 좌측 윙백에서 전환의 핵심으로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위협적이다. 그의 전진 타이밍은 라트비아의 느린 측면 수비를 공략하기에 완벽하다. 바르디는 세트피스에서 킥 정확도가 높아 득점 루트를 다양화한다. 팀 전체가 간격 유지를 잘하며 압박 타이밍이 유기적으로 맞는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템포로 상대를 흔드는 경향이 있다. 수비 라인도 300으로 안정적이며 후방 빌드업이 깔끔하다.
라트비아는 5-3-1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측면 밸런스가 무너진다. 레그자는 롱패스를 자주 시도하지만 연결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카우니에크스는 침투 타이밍이 좋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된다. 바르슬라반스는 버티는 플레이는 가능하나 전진 속도가 느리다. 측면 수비 커버가 느려 후반에는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실점 위험이 있다. 전반을 버티더라도 후반 체력 저하로 경기 흐름을 빼앗길 것이다. 이 경기는 템포 전환과 측면 전개에서 북마케도니아가 우위다. 알리오스키의 돌파와 바르디의 킥 정확도가 결합되면 공격의 완성도가 높다. 라트비아는 측면 간격이 쉽게 열리며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후반 체력 저하 이후에는 북마케도니아가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템포와 조직력이 결합된 북마케도니아가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캐나다 대 에콰도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4-4-2 전형으로 빠른 전환과 압박을 병행한다. 아메드는 개인 돌파와 1대1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그의 아이솔레이션 전술은 팀 전체 공격 구조의 핵심이다. 에우스타키오는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템포를 안정시킨다. 올루아세이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공격 전환 시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매우 정교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메드 중심의 공격 루트가 더욱 활발해진다. 전술 완성도와 공격 리듬 모두 북중미 최상급 수준이다. 에콰도르는 4-4-2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라인 유지에 초점을 둔다. 앙굴로가 빠른 스프린트로 역습 전개를 시도하지만 복귀 속도가 느리다. 카이세도는 압박 강도가 높지만 넓은 커버 범위에서 체력 부담이 크다. 이에보아는 전방 압박을 주도하나 공격 시 지원이 늦어 고립된다.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라인 간격은 안정적이지만 템포 변화 대응이 느리다. 중원 연결이 느슨해 공격 리듬이 자주 끊긴다. 후반 체력 저하 시 라인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아이솔레이션 전술과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캐나다는 아메드의 돌파와 에우스타키오의 전개 능력으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에콰도르는 압박 대응은 가능하지만 폭이 넓은 캐나다 전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는 캐나다의 측면 돌파가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개인기와 전술 템포 모두에서 캐나다가 한 수 위다. 다섯 번째 경기 프랑스 대 우크라이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4-2-3-1 전형으로 빠른 템포 전환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한다. 튀랑은 폭발적인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문전에서 결정적이다. 라비오는 좌우 전환 패스로 경기 리듬을 조율한다. 셰르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으면 즉시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분산시킨다. 수비진은 넓게 퍼져 빌드업 시 전환 패스의 각을 넓힌다. 반대 전환 타이밍에 맞춰 측면 풀백이 올라오며 공간을 공략한다. 공격 후 세컨드볼 회수 능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전방 압박 강도 또한 높아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한다. 우크라이나는 4-3-3 전형으로 풀백 오버래핑을 적극 활용한다. 하지만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수비 전환 시 공간이 생긴다. 카바에프는 활동량은 많지만 순간 집중력 저하로 역습에 노출된다. 주브코프는 전진 패스 각도가 제한되어 빌드업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미하일렌코는 전진 성향이 강하지만 복귀가 늦다.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밸런스가 붕괴되며 중앙 수비 간격이 벌어진다. 결국 프랑스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비 블록 유지가 어려워 후반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템포 전환이 핵심이다. 프랑스는 라비오의 전환 패스와 셰르키의 방향 전환으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풀백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가 빠른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고 세컨드 찬스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후반 체력전으로 갈수록 프랑스의 점유율과 전술 완성도가 빛을 발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세르비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4-4-2 전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병행한다. 케인은 피니셔이자 연계형 스트라이커로 후방 빌드업의 종착점 역할을 한다. 그가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오면 이선이 동시에 침투해 공격폭이 넓어진다. 사카는 스피드와 컷백 타이밍이 절묘하며 측면에서 찬스를 만든다.
갤러거는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세컨드볼 회수와 템포 유지에 기여한다. 중원 전방 간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공격 리듬이 끊기지 않는다. 라인 유지도 안정적이며 후반 압박 강도도 떨어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체력과 전술 밸런스 모두 완성도가 높다. 세르비아는 3-1-4-2 전형으로 미드필더 루키치가 수비 라인에 깊게 위치한다. 이로 인해 전진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중원 간격이 벌어진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에 강하지만 전진 패스가 느려 고립된다. 테르지치는 활발히 오버래핑하나 복귀 속도가 늦어 뒷공간이 비는 경우가 많다. 루키치는 탈압박이 약해 전방 압박에 자주 끊긴다. 세트피스 상황 외에는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후반 체력 저하로 간격 유지가 어렵고 수비 블록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에서 잉글랜드보다 한 단계 아래다. 잉글랜드는 갤러거와 사카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으로 경기 리듬을 주도할 것이다. 케인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면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다. 세르비아는 중원 연결이 느리고 루키치의 위치 선정이 낮아 템포 전환이 어렵다. 전방 압박에 약한 세르비아는 빌드업 단계에서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벌어지며 잉글랜드의 공격 흐름이 폭발할 전망이다.